자, 기본간호학 문제입니다. 자, 정상 배뇨를 돕는 간호중지로 옳은 거. 1번, 수분을 제한한다. 제한하면 소변이 더 안 나오죠. 자가 도뇨를 하도록 한다. 맞는 말 같은데요. 도뇨잖아요. 넬라톤을 쓴다는 얘긴데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 자가 도뇨를 시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가 배뇨라고 해야 되겠죠. 셀프 보이딩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소변이 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찬물을 회음부에 붓게 되면 놀래가지고 나오던 것도 도로 들어가겠죠. 찬물 아니고 따뜻한 물을 해줘야 되겠죠. 자, 체위, 앙화위. 누워서 소변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안 나옵니다. 불안해서. 앙화이 아니고 굳이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배뇨 체위다. 보통 남자는 서서 하고 여자는 앉아서 하고 그죠? 그게 좀 자연스럽죠. 물론 남자들도 이제 앉아서 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5번이 정답이죠. 방광 위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마사지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자극을 주는 게 배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호기를 연장하고 기도 허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호흡 중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뭐예요? 기관지는 좁아져 있고 폐포는 다 망가져가지고 가스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폐포가 팽팽하게 펴져 있지 않아요. 축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 쭈그라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뭐 공통적으로 다 염증이 엄청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도 않고 폐에 무쇠일관하고 가스교환도 잘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무조건 산소를 많이 준다고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면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 저산소증에 이미 몸은 적응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산소를 한꺼번에 주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호흡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요법도 고용량으로 할 수 없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자, 그다음 분무요법은 이제 수증기죠. 수증기를 공급을 해서 가래라든지 객단 배출을 좀 용이하도록 해주는 건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호기를 연장시키고 기도 허탈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기도 허탈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지나 폐포 얘네들이 쭈그러져 있는 거거든요. 풍선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풍선이 팽팽하잖아요. 폐포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충분해가지고 폐포가 빵빵하게 팽팽한 상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쭈그러들면 그만큼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걸 이제 기도 허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흉부 진동법. 자, 가래, 객담, 분비물 배출하기 쉽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리거나 진동을 해주는 방법이죠. 자, 흉부 진동요법은요, 호흡을 들여 마실 때가 아니고 호흡을 내뱉을 때, 그러니까 흡기가 아니고 호기, 숨을 내쉬는 동안에 진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떨어져 나와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숨찬데 신체 활동을 장려하면 더 숨차겠죠. 5번이 정답이에요. 입술 오므리기 호흡. 들여 마시는 거. 흡기를 1 한다 그러면 숨을 내뱉는 거. 호기는 2나 3, 두세 배로 이거 길게 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숨을 천천히 내뱉을 수는 없어요. 천천히 내뱉으려면 입술을 오므려야지 나오는 공기가 적어야지 길게 숨을 내쉴 수 있겠죠. 자, 나오는 입구를 입술을 오므려 가지고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수입이 일부는 나오겠지만 일부는 부딪혀서 다시 들어갑니다. 요 다시 뒤로 밀려가는 요 압력에 의해서 여기 폐포 기관지가 조금 더 확장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쭈그러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입술 오므리기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방금 드린 이런 원리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입술 오므리기 호흡이라는 단어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스교환이 잘 안 일어나니까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충분히 뱉어내기 위해서 들여 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거를 더 길게 오랫동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화 폐활량계 사용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거. 자, 강화 폐활량계. 폐활량을 강화시키는 거는 내쉬는 쉼을 연습하는 거요, 들여 마시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 개념부터 있어야 돼요. 들여 마시는 걸 최대한 하도록 하는 연습이거든요. 자,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호흡 그렇게 잘 못해요. 앉은 자세로 호흡을 하는 게 좋죠. 앉는 자세는 뭐예요? 호흡 곤란 있으면 앉거나 책상에 엎드리게 하잖아요. 횡격막 밑에 장기를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폐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앉아서 하는 겁니다. 자, 폐활량계는 똑바로 잡고 해야 되겠죠. 자, 공이 위에 끝까지 닿을 때까지 숨을 내쉰다. 강화 폐활량계는 내쉬는 거 연습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들여 마시는 거요. 얼마나 세게 들여 마시는지, 그 공의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들여 마실 때의 힘입니다. 강화 폐활량계 사용 후 심호흡과 기침을 한다. 이게 정답이죠. 숨을 크게 들여 마시는 거 연습을 하고요. 심호흡과 기침을 시키는 이유, 마취가스 잘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취가 되어 있는 동안에 폐가 쭈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워낙 살살 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폐가 쭈그러지는 것을 무기폐라고 하죠. 무기폐라는 게 공기가 없는 폐라는 뜻이에요.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면 풍선이 쭉 쭈그러들죠. 마찬가지로 수술할 때 마취를 하게 되면 숨을 워낙 살살 쉬기 때문에 폐가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찌그러진 거를 피려면 공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줘야지 펴지겠죠. 그리고 폐가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졌다 이러면 여기 접혀 있잖아요. 이 접힌 부분에 가래나 객단 같은 거 뱉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화 폐활량계로 숨을 최대한 들여 마시는 연습을 해서 이걸 쫙 펴놓고 심호흡, 기침을 하게 되면 분비물 배출하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강화 폐활량계, 심호흡, 기침. 그래서 수술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심호흡과 기침이죠. 자, 정상적으로 흡기를 한 후에 입술을 마우스피스를 단단하게 문다. 흡기를 하고 마우스피스를 물면 그 다음에 숨을 뱉어야 되잖아요. 강화 폐활량계가 뱉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들여 마시는 게 목적입니다. 숨을 내뱉은 다음에 호기를 하고 마우스로 꽉 물고 들여 마시는 게 강화 폐활량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흉부 타진법을 올바르게 수행한 것. 흉골을 두드린다. 부러질 수 있어요. 피부에 직접 타진을 한다. 아파요. 골다공증 환자에게 적용하면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자, 손을 컵 모양으로 오므려서 흉벽을 두드린다. 이게 정답이죠. 컵 모양으로 오므리는 거는요, 직접적으로 조직에 충격이 가하지 않게, 하지만 오므린 컵 때문에 공기의 진동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흉벽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컵 모양으로 오므려서 흉벽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 분비물이 많은 환자는 적용하는 동안 숨을 참도록 하면 안 나오죠.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기침이 나오고, 두드리면서 떨어진 분비물들이 기침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숨을 참도록 하는 거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대퇴 혈압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대퇴 혈압의 특징, 팔에 재는 거하고 다리에 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하나만 틀리죠. 수축기압이 팔에서 재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육도 많지만 근육이 많은 만큼 혈관도 많기 때문에 팔 쪽보다는 압력이 조금 높게 잡힌다. 그것도 수축기 압력만 조금 높게 잡힌다. 구체적인 숫자는 보통 10에서 한 40mm 수은주 정도가 더 높다. 요거 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커프의 길이는 대퇴 둘레의 2분의 1. 커프의 길이는 대퇴 둘레를 싸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이잖아요. 얘보다 조금 넓어야 돼요. 3분의 2 정도 크기를 사용한다. 팔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3분의 2입니다. 자, 심장보다
다리를 높이 올려서 측정을 하면 혈압은 낮게 측정이 되겠죠. 심장 높이에서 측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커프의 너비는 팔의 커프보다 좁은 것을 사용한다. 다리가 훨씬 더 큰데 팔보다 좁은 걸 사용하면 안 되죠. 넓이가 좁은 걸 사용하면 혈압은 높게 측정이 되죠. 아, 그거 되게 헷갈려 하시던데. 우리 커프가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다음 여기 찍찍이 붙일 수 있는 여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는 부분이 요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건 뭐야? 이 커프의 길이잖아요. 이 커프의 길이는 팔이나 다리의 둘레를 감싸는 길이잖아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커프의 넓이, 이 커프의 너비라고 하는 거는 팔이나 다리의 길이에 해당된다. 요거를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커프의 너비는 둘레의, 그러니까 팔이나 다리 둘레의 40%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커프의 길이는 팔, 다리 둘레만큼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작아도 됩니다. 팔, 다리 둘레의 80에서 100%. 그러니까 이 커프의 길이는 팔, 다리의 둘레만큼 해야 되는 거고요. 커프의 넓이는 팔, 다리 두께의 절반 정도만 되면 된다. 이렇게 쉽게 기억을 해 두시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팔이나 다리 그림도 같이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커프의 넓이는 팔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감아야 되니까 커프의 길이는 최소한 팔이나 다리의 두께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여분으로 찍찍 있는 부분은 뺀 거예요. 그래서 커프의 길이는 팔이나 다리의 둘레만큼 길어야 되고요. 요 넓이, 요 길이 부분에 있어서 팔, 다리 둘레의 절반 정도만 요 넓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슬화 동맥에 청진기 판막을 대고 정진을 한다. 팔에서 될 때는 이 상완 동맥에서 청진기를 갖다 대고 재죠. 무릎은 앞에 뼈가 있으니까 무릎 뒤쪽에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죠. 그걸 슬화 동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뒤쪽에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조절 밸브를 열어서 1초에 20mm 수은주 속도로 공기를 뺀다. 너무 빨리 빼는 겁니다. 20이 아니고요. 2mm 수은주 속도로 공기를 빼야 됩니다. 공기를 너무 빨리 빼면 혈압 낮게 나와요. 반대로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하면 높게 나오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똑같이 혈압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문으로 응용되어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피부 주름 두께 측정기 캘리퍼로 상완 3두근을 이용해서 피부 주름 두께를 측정하였다. 측정치가 의미하는 것. 피부 두께를 만졌다. 뭐예요 이거? 지방이죠, 지방. 3두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을 딱 잡으면 여기 처지는 애들 있죠? 얘가 3두근이죠? 그러니까 근육을 빼고 피부로 딱 손으로 집으면 짚어지는 이 부분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방 축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위관이 위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자, X선 검사에서 위관이 기관을 통과한다. 이거 기도로 들어갈 거죠. 식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위관을 통해 흡인된 위액의 pH가 8이다. 우리 책 혈액의 pH 기준으로 7.35에서 7.45 뭐 요 정도 됩니다. 위에는 위산이 있으니까 굉장히 강한 산성이거든요. 위액이다. 정확하게 위관이 위 안으로 들어가서 위액을 뽑아내면 pH 농도가 0에서 4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요게 12지장을 지나서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에는 이 위산을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12지장에서 애초에 산성을 알칼리화 시키죠. 알칼리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소장 쪽으로 내려가면 한 6에서 7 정도 됩니다. 자, 위 관을 통해서 흡인한 위액의 색깔이 초록색이다. 완전 초록색은 아니고요. 연한 초록색이에요. 연초록 또는 연한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액은 좀 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소와 액이랑 담즙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으로 내려가면 색깔이 황금색, 황금색의 노랑 또는 약간 초록빛이 나긴 하는데 갈색입니다. 갈색을 띠는 초록색. 그래서 이 색깔로도 이게 위액인지 장에서 올라온 똥물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위관 삽입 후 환자가 기침, 숨참, 호흡곤란증으로 보인다. 이거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서 맞고 있는 거죠. 자, 위관 내에 공기를 주입하면 상복부를 청진할 때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배고플 때 꼬르륵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건 장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위에서는 꼬르륵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정도. 뭐 위장에 뭐 음식물이 많이 있거나 하면 꼬르륵 소리가 나겠지만 대부분 공복 시에는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 그 50cc 주사기로 공기를 넣는데 천천히 넣으면 소리 안 들립니다. 한 번에 쑥 이렇게 넣어야지 그 위장의 빈 공간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슉 이런 정도밖에 안 들려요. 굉장히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정답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초록색이라고 했는데 완벽한 초록색, 진한 초록색은 아니긴 한데 5개 중에는 그래도 이게 제일 맞는 답이네요. 다른 건 완전히 완벽하게 틀린 문장이어서 초록색, 연한 초록색이 맞는데 3번을 정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게 책으로 글로 배운 게 실제로 임상에 가서 리거지를 해보라고 하면 이게 초록색인지 갈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는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책으로 배울 때 실제로 이제 환자를 임상에서 보면 이거 초록색 아닌데 막 이런 느낌이 되게 와요. 그걸 왜 초록색이라고 표현하는지 실제로 봐야 알아요. 그래서 간호사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해도요, 실제 임상에서는 바로 적용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의 다양한 상황들을 직접 경험해봐야지 그게 비로소 자신의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나 임상 때 처음 임상 나가가지고 그 환자가 새까만 변을 봤어요. 얼마나 놀랬든지. 그래 이 사람 위암인가 대장암인가 출혈이 오래되면 그 까만 변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일 난 줄 알고 보고를 했죠. 그 소 선생님 와가지고 봤는데 이거 철분제 먹어서 까만 거라고. 이거 안 배웠냐고. 그래 철분제 먹으면 흑변이 나온다. 배웠어. 글로 배웠어. 근데 실제로 위장관 출혈이 있어서 진한 갈색의 검은색 변이 나온다. 이거하고 철분제를 먹어서 새까만 색깔. 글로 배운 사람은 이거 색깔 구별 못해요. 둘 다 흑변이 나온다는 건 알아. 글로 배웠지. 근데 실제로 그 색깔 보고 구별 못한다니까. 학교에서 안 배웠냐고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든지. 그래서 이제 철분제를 드시는 환자분들의 변 색깔을 여러 번 보니까 그때는 이제 구별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로 설명해도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실 건데 이거 잿빛이라고 해야 되나? 새까맣게 타고난 재 있죠. 그러니까 광택이 없는 연필심을 이렇게 갈아놓은 듯한 그런 까만색. 그걸 흑변이라고 하고 소화기계에 암이 있어서 출혈 때문에 그 피가 산화돼가지고 조금 검게 보이는 거. 약간 갈색을 띠기도 하고 아무튼 색깔이 되게 오묘해요. 그건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 번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거 얘도 처음에 청진해가지고 소리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험 많은 선생님이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소리가
50cc 실린지로 훅 넣었을 때 아주 짧게 들리는 그걸 들어보고서야 그때 알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충 해도 들려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을 하시면서 제대로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런 거 모르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잘 적응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간헐적 위관 영양 절차로 옳은 거. 영양액을 40도 이상 온도로 데운다. 화상 입습니다. 화상. 보통 한 실내 온도 정도 맞추면 됩니다. 방 안의 온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문제 없어요. 너무 차가우면 설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비위관을 개방한 상태에서 주사기의 외관을 연결한다. 개방한 상태에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위장관은 혈관도 아닌데 공기가 좀 들어가면 어때서 위장 운동이 안 돼요. 가스가 차면 위장이 안 움직여.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비위관 연결할 때 뚜껑 열기 전에 관을 딱 꺾죠. 꺾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 끼우고 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자, 위 잔류량이 20ml 이하면 영양액 주입을 중단한다. 요거는 좀 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던데 보통 한 50ml에서 100ml거든요. 그러니까 위관 영양할 때 쓰는 게 50cc 실린지거든요. 요 실린지는 주사기가 아닙니다. 주사바늘 쓰는 그 주사기는 아니고 여기가 구멍이 커가지고 관장할 때나 또는 이런 유관 영양할 때 여기 구멍이 커서 여기 좀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들도 잘 막히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얘가 보통 50cc짜리 주사기니까 요거 하나 이상 나온다 그러면 일단 보고 해야 돼요. 최소한 한 30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해보고 소화 안 되면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뭐 피딩을 할지 말지. 자, 20cc면 그냥 뭐 도로 넣고 하셔도 돼요. 이게 핵심 술기책을 기준으로 하면 50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100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임상에서는 야, 주사기 하나 이상 나왔다. 그러면 한두 시간 지나고 소화가 더 되고 나서 위관 영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양액 주입 전후로 비위관에 물 30ml를 주입한다. L튜브가 물론 이제 마지막에 물을 채워서 해 놓긴 하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건조해 있으면 영양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약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걸려요. 걸려서 잘 안 내려가 막혀요. 그래서 영양액이 좀 잘 내려갈 수 있게 물을 먼저 조금 주고 여기를 적셔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딩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줄 때는 여기 남아있는 찌꺼기 여기 좀 싹 씻겨서 내려가도록 좀 그런 목적으로 쓴다. 그리고 우리 밥 먹을 때 물을 마시잖아요. 자, 그런 의미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핵심 술기에서 보면 보통 30ml에서 60ml 정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50 이상 30 이상 이런 정도로 감을 잡고 계시면 임상에서도 적용하기가 편합니다. 60씩 이렇게 주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요거는 몸에 수분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딩하고 나서 60 또는 뭐 100ml까지 주기도 합니다. 소변 양이 적은 사람은.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죠. 자, 영양액이 1분에 70ml 이상 들어가도록 속도를 조절한다. 자, 간헐적 위관 영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헐적 집중식이 있고요. 간헐적 점적식이 있어요. 점적식이라는 게 수액처럼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 있죠. 물론 수액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예요. 그 기준이 50ml per hour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에 50cc 정도 들어가는 속도로 하는 거고요. 점적식은 분당 50cc 이하로
집중식은 분당 50cc 이상으로 좀 빨리 주는 거군데요. 이 빨리 주는 거는 임상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건강한 사람, 뭐 치아가 안 좋아서 입으로 밥을 먹기가 어려운 사람, 하지만 소화 능력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금 빨리 줘도 되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 그리고 들어가는 양이 많은 사람들, 이건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좋아요. 이거 막 설사하고 소화 잘 안 되고 막 체하고 토하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임상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는 천천히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 200이 들어가는 이거 보통 캔에 담겨져 있거든요. 영양액이 뭐 뉴케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게 200ml짜리거든요. 그래서 중환자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죠. 캔 두 개 쓰면 400 정도. 보통 200에서 400. 많이 드시는 분은 3개까지도 드실 수 있는데 하루 3끼를 3개 드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200에서 400 정도 한 번 들어갈 때 이렇게 쓰고요. 200이 들어가든 400이 들어가든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권장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이게 다 들어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들어가죠. 그래서 최소한 30분 이상은 시간이 걸리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게 환자한테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시간 동안 안 쳐두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막 흡인되든지 소화 안 되든지 막 설사하든지 막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점적식을 더 권장을 하기 때문에 70 이상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50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간상으로는 30분 이상. 이거 문제로 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죠? 실제로 임상에 가면요. 이거 위관 영양 하나만 가지고도 환자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특히 중환자실은 뭐 전부 다 L튜브 꽂았지, T튜브 꽂았지, PTBD 달고 있지, 흉부 백 달려 있지, 산소 마스크 하고 있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 여러분들 그 핵심 술기할 때 이거 다 연습하고 암기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안에 이거 다 못해요.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막 환자 설사하고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막 열나고 그럼 이거 약물로 조절할 거예요? 아니에요. 유관 영양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환자한테 나타나는 증상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을 여러 번 많이 해봐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유, 시험 준비를 위한 강의인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자, 다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